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밤바다가 아름다운 해양관광 중심 도시인 전남 여수 출신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3개월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들을 저희들은 무시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단 29%입니다. 창피합니다. 이제라도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 이제 문 닫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일념합시다. 민생국회, 경제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지금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유치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있죠. 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돼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네. 생각되죠. 총리께서 혹시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습니까? 저희 친인척 중에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 난다면은 저는 애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예. 총리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 몇 년도에 제기됐죠? 이번 판결 말씀인가요? 최초에 소 제기가 된 것은 2005년 2월 달에 제기가 됐죠. 네네. 예. 그 당시 이춘식, 김규수, 신천수, 여운택 등 4명이 원고로 청구했는데 이 중 지금 몇 명이 살아계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한 예. 분이신가요? 네. 95세인 이춘식 원고 한 분만이 살아계셔 그동안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잘 알고 있죠? 네. 그동안 저희 정부가 어떤 일을 해줬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서 그분들께 일정한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는 다시 일본 가해기업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 해서 제소를 다시 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 재판 중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해당 재판이 1심, 2심에서는 원고가 졌었는데 네. 2012년 5월에 드디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이 제기됐죠. 네, 그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에 결국 서울고법에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공간에서 소위 소인수 회의라는 게 열렸었죠. 네, 그 기소된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예, 총리께서 알고 있는 소인수 회의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부에 있는 분들과 대법원에 있는 분들 소인수가 몇 분이 모여서 그 재판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당시 있었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네, 기소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시 소인수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청와대 또 외교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발언 내용을 본다면은 이들은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는 전범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기업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 기업을 위해서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으로부터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있자 한간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 그게 올바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 주장들이 일부 정치권에서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논리는 소멸시효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태도가 아니겠죠. 예. 지금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매운동, 거부운동 등으로 경제보복에 맞서고 있죠. 예.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국민 사이에 일본에서는 혐한, 한국에서는 반일 이렇게 서로 나쁜 방향으로 상승해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본 지도자들이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의 깊은 우려를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만은 크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5당 대표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께서 대통령께 다시 여야 5당 대표회담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안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바랍니다만은 또 단둘이만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 돕기는 하겠으나 1대1로 만나야지만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여야 5당의 대표 회담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민이 보여주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만나고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대1이면 어떻고 1대5면 어떻습니까? 기왕이라 한다면은 제1야당의 채통을 살려서 소수 야당, 제1야당이 제2야당, 제3야당, 제4야당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의 채통을 찾고 통큰 정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수 야당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 좁은 밴드의 정치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리께서 조만간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관께서 계실 때 유치원 사태 그리고 사립당 종합감사 등에 있어서 아주 역할을 잘해서 호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급식 돌봄 대란 사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3일간의 파업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현장에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만 학교 교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협력을 해주셔서
굉장히 극도의 혼란이나 이 말씀하셨던 대란은 다행히 좀 아닌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번 파업의 볼모이자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오히려 이번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노동 3권에 대한 존중,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이제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있고요. 또 이 교육 공무직의 처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불편해도 나와 함께 사는 누군가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겠다는 그런 성숙한 국민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시급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뭡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많은 이제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굉장히 또 숫자나 이 조건이라는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분들이 이제 교육 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로 60세까지의 정년을 보장받은 무기계약직으로 한 90%까지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 공무직으로 불리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교육 공무직이라는 직제로 새로운 그 임금 체계라든가 처우에 대한 논의들을 협의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임금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 공무직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벌써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도 많이 이제 좀 높아졌고요. 물론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또 각종 수당들이 많이 인상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부모와 또 학생들의 불편함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와 관련된 임금이나 처우나 각종 좀 단계적인 이게 굉장히 큰 재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육 공무직 노조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 인상 등을 다 이제 수용하자면 6,10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다 시도교육청별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을 서로 좀 공유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 합의들을 이루어 나갈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장관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조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 정치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서울에서 일하면 100원을 받는데 대전이나 광주에 있다고 70원만 받는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공무직법을 통해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근무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어떤 정치인의 블로그에 나온 글입니까? 장관께서 2010년 12월에 블로그에 게시한 글입니다. 당신은 야당이었지만 지금 여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께 질의하여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달에 인천에 있던 한 모임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광역 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키우고 기초 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 총리님께 대통령께서 어느 지역을 특정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총리님, 현재 정부가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이 안고 있는 오랜 문제점이 있습니다. 콘텐츠의 부족이라든가 볼거리가 충분치 않다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역사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다든가. 예. 몇 가지 한국의 문제가 관광 수지가 적자 상태이죠. 네, 아주 고질적인 적자고요. 예, 단지 17년째 적자 상태이고요. 네. 저희들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흑자 규모보다도 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문체부가 발표한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를 보면은 외국인들은 주로 식도락이나 자연 경관을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나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광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전남지사 역임하셨죠? 네. 전남이 식도락, 자연 관광 면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좀 뛰어난 편 아니겠습니까? 네. 경관도 좋고요. 예. 그런데 전라남도는 이 방문 지역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접근성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은 꽤 많이 오시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 저조합니다. 불편한 교통 때문이겠죠? 네, 예. 그래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관광 편의를 위해서라도 전라선 고속화 시급하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입니까 여수 해양 엑스포를 위해서 1차 고속화 사업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시속 230km 가까운 것이 됐는데 그걸 고속철로 바꿀 것인가 아직은 타당성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러나 수요가 늘어나고 한다면 다시 검토할 시기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화면 봐보시죠. 네. 지금 하루 평균 경부선 고속철로는 KTX로 64회, SRT 40회 합해서 104회가 운행되고 있고요. 호남선은 KTX 30회, SRT 20회, 총 5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라선은 KTX는 1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편차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이제 호남선 KTX를 저도 지사 때부터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을 거다 해서 편수를 적게 잡았는데 일단 뚫리고 보니까 굉장히 이용객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국면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철도 정책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정부가 에이타 면지사 발표했는데 당시 김천과 거제에 있는 남부 내륙철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죠? 당시 BC가 0.72 정도로 해서 매년 탈락했었는데 이번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전라선이 지금은 당장 BC가 낮아서 경제성이 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관을 본다면은 남부 내륙 철도와 못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선 개통한 지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5조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철도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이라 한다면은 100년이 넘는 철도를 개량하는데 그 정도 돈은 들여서 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총리님, 여수 순천 사건 들어보셨죠? 예, 잘 압니다. 역사적으로 총리님께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예,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 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하자 그런 취지로 특별 법안 만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승용 의원님, 정인아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윤수아 의원님 모두 5명의 의원님께서 각각의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법이라고 있는데요. 과거사 정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순 사건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그동안의 진상 규명이라든가
더구나 명예회복이 전혀 진척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과거의 방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한 그 다음해인 1949년에 전남도청의 공식적인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은 여순 사건 발생 지역의 인명 피해가 무려 11,13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사 정리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인명 피해는 불과 1,230명이었습니다. 무려 10,00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피해 규모에 비해서 부족한 조사 인원, 짧은 활동 기간, 신청에 의존한 피해 선정 등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임무를 다 완료하기도 전에 정권 교체에 따라서 활동이 중지된 것이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정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력하겠습니다. 예, 경남에 있었던 거창 사건, 충북 노군리 사건, 전남 화평 사건 등 개별 사건들에 대한 특별법 형태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국회 입법 활동에 정부도 협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이 되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시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개가 짖는다고 대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더 이상 국민들은 그 말에 대꾸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들을 국회의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릴 때입니다. 공평한 대한민국,